시대니까 안 이런 기다리지. 이야기 하니까 말이지. 잠이 다 깨시네. 지금은 안 기다리지. 그 시대에는 많이 죽고 예. 했는데 완전 기다려. 맞아요. 지금이야 연락이 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정읍사 있잖아 정읍사. 아우 동동다리. 아니 아우 동동대가 아니라 아. 달아 높이 아니 동동다시야. 잘못 찍. 정은사인데 왜 아우 정없어. 남편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달아 높이 동동다시야 어기야 머리곰 비추시라 멀리 멀리 비춰라. 저제 너르신 곳.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저제 너르신 곳. 시장에 계신가요? 저제 너르신 곳. 이게 이제 옛날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윈더 마켓. 그러니까 내 남편이 돈을 벌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저제 너르신 곳 어기야 친데랄 드데올세라. 친데랄 드데올세라. 이게 뭐예요? 칠폭한 곳을 밟을까 두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뭔 말일까 두렵다. 그러면 칠폭한 곳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을 벌었어. 그럼 산에 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보죠. 네, 산적들을 만나겠죠. 두 번째는 칠폭함보다는 생각 안 나요? 여자. 네, 여자. 기생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앰비규어티인 거예요. 기생지 가서 돈 있으면 남자들이 다스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자기 남편을 몰라. 나쁜 말. 그래서 그런 남자는 사람이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 되냐면 그래. 그러니까 옛날 요즘 같으면 핸드폰 어디야 막 이렇게 카톡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같으면 이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답답하잖아 안 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느이다 놓고 쉬라. 어느이다 놓고 쉬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짐 아무데나 다 두고 와라. 아무데나 네 몸만 성하면 된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 이야기예요. 어느이다 놓고 쉬라. 그래서 마지막에 어기야 내 가는데 기가 막히다니까요. 정근할 시라. 이 뭔 뜻이에요? 이 이야기. 내 가는데 정근할 시라. 내가 가는 곳에 이건 알겠죠? 정근할 시라는 뭘까요? 나를 저물까 두렵다. 참 이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내가 아까 저제 내려신고이잖아. 이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또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정읍에서 전주가 가깝죠. 네. 전주에 너 지금 전주 시장에 있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정읍에 있는 시장에 있냐 이런 뜻이. 뭔 뜻인지 몰라. 뭔 말 이해가요? 전주에서 막 뭐 팔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정읍에 있는 건지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안 오니까 열받는 건 아니지. 무서워 걱정되는 거지. 열받다 좀 이상해. 걱정돼서 나가는데 내가 간다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첫 번째는 남편이 안 오니까 내가 간다는데 맞죠? 그죠. 그럼 또 하나 있는 거야. 또 하나 있다. 이게 중요해. 모르시네. 내 남편이 갑니다. 왜 나의 남편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안 와가지고 내가 남편을 찾으러 가. 그때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가로등도 없죠. 내 남편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 빨리 하는데. 산적들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여자가 혼자 가면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혼자 뭐 가로등이 있길래 뭐가 있어. 그렇죠? 내가 갈 때 내가 이해 가져온 말인지 날이 저물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정읍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전이 저는 정말 고전을 되게 재밌어하는데 고전을 여러분께서 국문학 공부할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네, 고전을 안 하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공지영 작가가 되게 작품 많이 썼잖아요. 공지영 여성 작가가 있는데 공지영 작가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고전을 3,000권을 읽지 않고 고전을 3,000권을 읽지 않고 문학 뭐 이렇게 소설 쓰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분이 3,000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3,000권은 못 썼고 3권 읽었어요? 고전이요? 네.
100권은 이하 있죠. 세 권은 더 이거 한 300권 있으셨어요? 아니 300권은 못 읽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300권, 3,000권은 그렇다 치고. 조금만 읽어도 30권만 읽어도 세 번만 읽어도 재밌지 않아요? 세 번. 예, 이거 이제 갑자기 나와서 제가 정수사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너무 우리 운동할 사람 이야기하면 재밌어. 제일 재밌는 거지. 자, 잠좀 깨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276쪽. 아, 오늘 김수영만 하다가 다 가고. 그래서 이제 꽃잎 2에서 여기서도 꽃을 계속 이야기해요. 꽃을 통해 본 진리와 자유의 가치 했는데 이 꽃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꽃은 예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꽃은 이제 보통 꽃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면 김춘수가 생각나죠. 김춘수. 네, 김춘수의 이 김춘수의 꽃인데 김춘수가 말하는 꽃은 뭘 의미할까요? 김춘수가 말하는 꽃. 존재 인식이에요. 존재 인식.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이디어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 인식이라니까.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쓴 게 김춘수라고 해요. 김춘수의 시의 특징에 보면 그런 것들인데 근데 김수영도 이제 그런 꽃을 썼지만 김수영은 또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가. 자, 그래서 몇 때려야 돼? 지각해서 276. 해놔야 돼. 270. 그래도 온 게 어디야? 276페이지입니다. 꽃잎이라는 시를 보세요. 그래서 그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거기 277쪽에 보면 시들이 이제 보면 되게 참여주의적인 게 있는 게 봐요. 이열을 보세요. 노란 꽃을 받으세요.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거룩한 우연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277쪽입니다. 277쪽 도치법이에요. 도치법 맞죠? 277쪽에 그 꽃잎 2 있잖아요. 그래서 도치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원수, 뭐 거룩한 우연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뭐 그래서 이제 컨테 신을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세요. 김수영이 추구한 미와 진리에 초점을 맞출 때 꽃을 소재로 한 시편들이 중요해진다. 시인은 꽃에 대한 시를 몇 편 썼어요? 8편이나 썼어요. 상당히 많이 썼죠. 꽃과 연관을 맺고 있는 풀, 나무 이런.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도 꽃이잖아요. 일종의 꽃의 종류잖아요. 풀이 눕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 넘겨 보세요. 278쪽. 식물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식물. 그래서 자 꽃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식물의 생식행위를 맡고 있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동안 존재의 아름다움과 절정의 결정체로 다른 존재의 예비체로 간주된다. 자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동양의 표현이 나와요. 자 염화미소 밑줄 쳐보세요. 염화미소. 염화미소. 자 염화미소가 뭔 뜻인지 아시죠? 염화미소. 이 염자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염자가 뭔 염자? 이 염자가 소금령. 소금 꺾을 염자, 꺾을 염자. 꽃이니까. 던진다고. 꺾을 염자예요. 어쩌어. 그다음에 이때 빛날 화자가 아니라 이때는 빛날 화자는 이 꽃하고 똑같아요. 꽃을 꺾는다는 뜻이에요. 이 화자가 빛날 화자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꽃 화자 옛날에는 꽃 화자로 썼어요. 꽃자야. 네, 여기서 이꽃 화자가 같아요. 꽃을 꺾고 미소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간을 가는 그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불교 공부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자, 염화와 미소의 주체가 달라요. 염화와 미소의 주체가 달라. 자, 뭔 소리냐면 염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염화의 주체는 불교니까. 석가모니죠. 우리가 부처님. 미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가섭이에요. 가섭. 써보세요. 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부처의 제자. 그러니까 부처가 석가모니가 연꽃을 여기서 이 꽃을 꺾다 할 때 꽃은 누구예요? 연꽃이에요. 이때 꽃은 연꽃이라고. 불교의 상징이 연꽃 아니에요? 네. 정말 더러운 것도 막 이렇게 정화시키고 뭐 연꽃
뭐 연등 축제 뭐 다 그거 아닙니까? 연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단 위에 있었어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석가모니가. 근데 그 제자인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연꽃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중생 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꽃의 의미는 중생을 구제한다. 연꽃의 의미가. 그걸 이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염화미소를 염화미소 뭔 소리지 어려워요. 자, 쉬운 말을 써드릴게요. 쉬운 말. 이렇게 쓰면 이거 모르시면 없을 거예요. 이심전심 들어봤어요?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영어로 하면 뭐가 통한다? 그 사람과 나는 텔레파시. 네, 그렇게 텔레파시. 그러니까 먼 마음이죠, 먼 마음. 먼 마음. 이게 파시가 마음이고 텔레가 멀다 뜻이거든요. 먼 마음. 텔레파시가 통한다. 제가 그 MT 이제 가면 중계 MT 가면 막 이렇게 문제 내서 맞추면 막 선물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염화미소 아시겠죠? 염화미소 되게 많이 나오는 나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염화미소의 고사가 환기는 불러일으키듯이 뭘 상징한다? 거기 써놓으세요. 진리의 깨우침을 상징하기도 한다. 말됐죠? 연꽃을 들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제가 이 공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책을 읽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책을 읽고 한국인이 누가 못 읽습니까? 이 말 속에 담겨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공부라니까요. 말 뒤에 가시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화미소만 여러분 잘 알으셔도 오늘 오신 분 이건 방송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또 다 들어갔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염화미소 진리의 깨우침이다. 그래서 김수영의 꽃에 대해서 이런 그 원형적 상상력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영이 아까 한학을 공부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시 속에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저도 이걸 들어봤는데 이 지금 그 뭡니까 여기 그 꽃을 통해 본 진리와 자유 이거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여튼 꽃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시가 사랑의 변주곡이에요. 280쪽. 이 시는 엄청나게 시가 길어요. 맞죠? 280쪽부터 282쪽까지 나와요. 시가 상당히 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자, 여러분이 아까 금방 앞장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뭐라고 해서 네 글자로? 이거 네 글자로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뭐 걸침. 행강벌침. 인간벌침. 벌침까지만 이야기해서 행강벌침. 이걸 이제 프랑스어로 앙장 부망. 맞죠? 여기까지 알면 더 대단한 거죠. 행강벌침.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김수영 씨를 공부했는데 앙장부망을 몰랐다.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행강벌침. 다시 한번 영어나 뭐 이런 걸로 행강벌침 뭐냐면 프랑스어 행강벌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미상 한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19절을 좀 필기하세요. 의미상 이거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의미상 한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19절을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기법. 다시요. 의미상 한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19절을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기법. 됐나요? 다시 해야겠나? 기법. 이거를 앙장부망 행강벌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280조 아까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년 일행을 볼까요?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다음에 비끄만 하고 보세요. 비끄. 그럼 보통 여러분이 시를 쓴다고 하면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하고 그 속에서 밑으로 내리겠죠. 예. 근데 안 내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1년 일행 밑으로 쫙 치고 이렇게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이건 의도적인 행걸침이다. 의도적인 행걸침. 오늘 김수영까지 맡고 못할 거 아니에요. 김수영 이야기할 게 너무 의도적인 행걸침. 의도 몇 가지 가죠.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렇게 의도적인 행걸침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긴장감을 유발하고 다시 써보세요.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게 함.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지금 늦게 오셔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네.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는데 이 시는 보세요. 사랑의 변주곡이잖아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하면 된 거니까. 이 시는 보면 사랑이란 말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보세요. 이행에도 사랑 있죠. 좀 내려가면 또 사랑하는 뭐 사랑 있죠. 또 두 줄 내려가면 사랑의 봉우리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면에도 보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 맞죠. 그 다음에 가지까지도 사랑이다. 사랑이 되게 많아요. 이 시 읽어보면.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281쪽인데 거기 좀 설명드릴게요. 거기 그 복사시와 살구시와 국감시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요. 거기 찾았나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복사시, 복숭아시, 살구시, 곡감시거든요. 자, 복숭아시, 살구시, 곡감시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작은 존재, 작은 존재. 이게 시가 커요? 아니죠. 시가 작은 존재. 작은 존재가 있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존재인데 뭐의 가능성이냐? 바로 왕성한 생명력의 가능성. 왕성한 생명력의 가능성. 자, 이렇게 표기하세요. 이 작은 존재에서도 생명력이 핀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꽃을, 저는 농악한 졸업을 했는데, 이 꽃을 막 이렇게 누가 씨앗 주고 심으라 해도 잘 안 심게 돼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근데 하여튼 꽃, 이게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심으면 정말 이만한 거에서 막 싹이 나고 뭐 그런 또 기쁨이 엄청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 막 배추 자라고 막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박 이렇게 열리고 맞아요. 참 그게 아무나 하는 게 부지런하셔야 돼요. 시간에 갖다 주세요. 다음 기회에 아니 뭘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데 쳐박아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 입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복사시, 살구시, 곡감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작은 존재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작은 것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넘겨보시면 282쪽을 282쪽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인류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이 단단한 고요함 여기 보세요. 단단한 고요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있죠?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되게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함 속에서 뭔가가 퍼지는 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커나가는 것을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도 커져나간다. 이런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그 밑에 1967년에 2월에 창작된 사랑 변주곡은 김수영의 죽은 직후에 유고시 형태로 나눠지고 독자들과 만나요. 유고시가 뭐냐? 죽고 나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쭉 내려가면 이 시에는 김수영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생 쌓아온 혁명과 역사, 자유와 사랑의 항목들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떻게 보면 김수영의 시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3쪽 보세요. 김수영은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제목대로 그 다음에 밑줄 좀 치세요. 사랑과 혁명의 비전이 환상적으로 통합된 세계를 노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사랑과 혁명의 비전. 이런 걸 썼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한 거 뭐라고 써요? 행간 걸침이죠. 네. 자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세요. 행간 걸침의 효과로 인한 탄력적 리듬 구성과 속도감 배가라는 건 두 배가 됐다는 소리죠. 행간 걸침의 효과로 인한 탄력적 리듬 구성과 속도감 배가. 이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행간 걸침을 계속 읽어보면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행간 걸침 되게 많이 나와요. 행간 걸침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리듬이 구성되고 속도감이 배가가 된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이 시에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 당연히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지속성. 쓰세요. 사랑의 지속성을 보여줘.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단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는 사랑과 혁명의 비전이 어떻게 된다? 환상적으로 결합이 돼. 맞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건 한자로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한자. 안 했나요? 사량이에요, 사량.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네가 없으면 네가 좋아 죽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 그래서 그 충무에 가면 사량도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사량도가 이렇게 써요 한자로. 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사량이라는 말이 사랑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말로 알고 계셨죠. 네.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옛날 그 뭐죠? 시들을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요. 생각한다라고 써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옥봉이라는 그 여류 시인의 시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래 안부 문녀.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떻습니까?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제가 있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약사 몽혼 행유적. 만약에 꿈속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그럼 꿈속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 꿈속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문전 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해. 그럼 그 사람 나타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짝사랑하거나 이러면 안 나타나요. 그렇죠? 경험 없어요. 나타난다고 했죠.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이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멋있어 안 멋있어? 만약에 꿈속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대. 내가 당신을 너무나 가고파가지고 이 돌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래가 될 정도예요. 반은 모래가 됐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 나는 당신이 없어서 얘 가요?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런 말 없죠. 없는데 이거 보면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쓴다니까 시를 쓸 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랑이 나와가지고 조금 여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시는 사랑과 혁명의 비전이 환상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을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김수영의 시의 특징 이거는 이제 번호를 제가 매길 테니까 여러분이 넘버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1번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이에요. 작품 3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1번 작품 3개.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결론이죠. 이제 결론 부분. 이 사람이 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고요. 3번이 생애.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요 순서로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제 기말 공부하실 때 생애는 그냥 하나하나 이걸 다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보시고 결론을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생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 다음에 공부하시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285쪽 결론.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인지 요약하는 서머리하는 서머리. 자 김수영은 자 번호 매기세요. 1번이라고 써요. 식민지 앞에다 1번 동그라미. 식민지 앞에다 1번 동그라미. 그래서 전쟁의 경험을 얼룩진 구조된 285쪽이 285쪽에 결론한다고 했잖아요. 285쪽. 그래서 결론이 다시 김수영은 김수영 네모 쳐볼까요? 김수영 네모. 그래서 식민지 앞에다 1번이에요. 구조된 현실에 맞서서 시의 자유와 혁신을 죽는 그날까지 추구한 미적 혁명의 투사이자 연금술사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이제 엘커미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엘커미스트. 엘커미스트 화학자고 엘 모든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단련을 해가지고 막 금 같은 걸 뭔가 만드는 이해하십니까? 없는 걸 막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해요. 이 연금술사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금술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는 다음에 있죠. 그는 다음에 그 모더니즘 거기서부터 2번 연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편의 영향 아래 생겨난 시의 모호성, 복잡성을 생활에 밀착한 언어 이런 거. 근데 여기에는 좀 시가 부족해요. 원래 공자의 생활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공자의 생활난이라는 작품이 또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의 생활난도 되게 유명한 작품. 김수영 작품. 공자의 생활난.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달라. 그는 다음에 3번이었어요. 시와 앞에 3번. 시와 삶과 정치의 자유를 떼려야 뗄 수 없는 통합체, 공동체로 상정했다. 자, 김수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시이다? 참여시. 그렇죠. 아니, 저항시는 아니죠. 참여시. 저항시는 이제 이육사 운동주니까. 그래서 참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이야기할 수. 아까 그랬잖아요. 그놈의 사진을 가지고 미식계로 하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인입니다. 온몸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비판과 거기다 4번 연속 보세요. 비판한다. 비판과 풍자의 시선과 언어를 아끼지 않았다. 4번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286쪽. 첫째 줄 끝에. 첫째 줄 끝에 자유의 비판이 어디 시선. 있어요? 뭐라고요? 비판 끝에 자신의 자신. 자리에서 중간. 네, 됐죠? 그 다음에 286쪽 첫 줄 끝에 자유라고 시작되는 거에서 5번 연속 보세요. 5번. 자유 앞에. 제일 첫 줄 끝에 자유 있잖아. 286. 자유, 사랑, 혁명, 정직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금방 이야기한 사랑의 변주곡이 사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286쪽에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끝에 일상어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일상어 앞에다 6번이라고 써보세요. 일상어 앞에 쓰셨어요? 일상어와 비속어, 시적 율동과 산문적 표현을 장에 올려두고 활용했다 이런 거 있죠. 일상어와 비속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시는 비속어들이 좀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71쪽에 보면 1년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제가 읽기는 그렇고 로그라고 하면 앞에 뭐 써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속어가 막 나와요. 김수영 시를 보면 비속어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익숙한 것과 그 앞에서 7번이라고 써있어요. 익숙한 것과 정체된 것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 있죠? 익숙한 것과 그런 것으로 이제 낯설게 하기에 입각합니다. 이 낯설게 하기를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낯설게 하기라는 말 찾으셨죠? 자, 아까 제가 김춘수의 꽃 이야기했잖아요. 김춘수의 꽃 기억나요? 네. 이 꽃이 대표적인 뭐냐?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내서 꽃을 썼어. 근데 꽃을 예쁜 꽃을 쓴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김춘수의 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했잖아요. 존재 인식.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낯설게 하기라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있어. 근데 바람에 뭐 목구멍. 이 바람에 어떻게 목구멍이 있지? 이렇게 시를 쓸 때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꽃을 존재 인식으로 써버린 사람은 김준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이걸 썼어. 그럼 어떻게 돼? 거의 모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유행가 가사 이런 거 봐보세요. 다 내가 쓰는 말 다 써놨잖아. 근데 내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좋은 말들 다 써놓죠. 그런 걸 어쨌든 낯설게 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이제 시의 특징에서 그런 것이었고, 침을 뱉어라. 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말을 뭐 하는 거다. 아까 직언하는 거다. 직언. 막 바로바로 말하는 거, 직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김수영 시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것이 지금 나온 그 행간 걸침. 행간 걸침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김수영 시에서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그 앞에 있는 그 이은상, 이병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시의 차이점 꼭 알라고 그랬죠? 둘 다
뭐라고 써요? 시조 시인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신동엽을 좀 하다가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신동엽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신동엽을 하는 데까지 291쪽에 보면 신동엽. 그럼 신동엽 문학관이 자 질문. 신동엽 문학관이 어디 있을까요? 신동엽 문학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여에 있어요. 부여에 가면 신동엽 문학관 저는 여기 한 5-6번 간 것 같은데 많이 가셨네요. 신동엽 문학관이 부여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학기 때는 그냥 거기 가고 거기 가까운데 134 수연산방 가고 2학기에 이제 그 부여는 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멀리는 안 가고 여기로 갈 테니까 그래서 북남지라는 곳에 가면 북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의 남쪽에 있는 연못 북남지라고. 북남지에 가면 여러분 뭐 생각나냐면 자 향가 있죠. 향가 중에 뭐 있어요? 사구치 향가? 사고치 향가. 서동요? 서동요가 이 근원이 국남지 있어요. 서동요. 되게 재밌어요. 서동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온 신동엽 문학관이 있는데 그 서동이 마파는 아이죠. 마파는 아이 아세요? 고구마 같이 생긴 거. 마파는 아이인데 이 서동이 백제의 사람이에요. 근데 선화공주가 이제 그 신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화공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걸 알고 얘가 애들한테 이제 뇌물 먹이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걸 막 갖다 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죠.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이제 부른 노래가 바로 서동입니다. 아시죠, 서동이? 예.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곳이니까 2학기 때는 이거 여기 몇 군데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신동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동엽은 개그맨 신동엽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말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신동엽 시인은 참여 시인이에요. 참여 시인.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금방 한 누구도 참여 시예요. 김수영도 참여 시고 이 신동엽도 참여 시입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그런 참여 시인입니다. 부여에 있어 부여에.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국남지에서 신동엽 문학관까지 걸어서도 한 되게 짧아요. 한 10분, 15분? 뭐 이 정도면 좀만 한 골목 들어가면 나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엽은 여기 보면 근데 신동엽은 원래 전공이 뭘 또 했냐면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국사, 역사 뭐 이런 쪽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신동엽 시들이 서사시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엽 시는 서사시가 많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관을 좀 보면 조금만 읽어보면 뭐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는 전경인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적 가능. 이 전경인이라고 할 때 경자는 밭갈 경자예요. 이 정도는 알죠? 주경야도 갈 때 경자. 밭을 간다. 밭갈 경자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밭을 가는 농부 같은 사람이죠. 역사적 가치, 미래적 가능성을 시정신의 근본으로 삼는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경이는 타락한 역사와 부패한 현실에 맞서 우주지혜 정신, 이해 정신, 물성의 정신을 갖춘 종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고요. 자, 그럼 작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291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동엽은요, 1930년생이에요. 30년생. 뭐 누구의 사인 태어난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건 신동엽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쭉 내려가다 볼게요. 노자, 장자 여기 찾으셨죠 우리말로? 김소월, 정지용 정말 유명한 분들이죠. 신석정 아까 부안에 가면 신석정 문학관 있다고 그랬고 엘리엇 이 엘리엇은 T.S. 엘리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T.S. 엘리엇이 뭘 썼죠? T.S. 엘리엇이 쓴 게 뭐예요? 유명한 작품인데 황무지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이 피어나고 이런 거 알아요? 예. 이게 T.S. 엘리엇의 작품인 거예요. T.S. 그러면 여러분 그 예전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아나운서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방송 들으면 4월만 되면 그래요. 아나운서들
누군가는 4월은 잔인한달이라고 했었죠.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잔인한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4월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4월이 된다. 4월이 지금 잔인한달인가요? 여러분 리포트 써야 돼서. 옛날에 왜 그러냐면은 4.19 혁명이 일어났고 아니 알긴 아시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4.19 혁명하고 상관없고 여기 T.S. 엘리어트가 말한 것은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항모지에는 라일락꽃이나 이런 게 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6.25 이럴 때 뭐 이렇게 포탄에 뭐 이렇게 됐어. 근데도 4월달에 꽃이 피겠죠.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인하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인데도 뭔말 이해 가세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생중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사중생.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삶 속에서 죽음. 이런 것을 이야기. 이게 되게 어려운 시예요. 이 앞부분만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문학을 공부하면 이걸 막 다 배워요. 좀 없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 T.S. 엘리어트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뭐 뚜르게네프 이런 걸 참독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나와요. 아나키즘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그 아나키즘 뭔 뜻인지 알아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나왔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아나키즘은 말씀하셨는데요. 듣고 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즘.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영화로도 했었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를 나는 국문학을 공부했는데 영어 할 필요 없어. 물론 영어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 문장. 근데 영어 용어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영어 좀 아셔야 돼요.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한문도 알아야 되고 아이고 바쁘다. 잘해야죠. 이것저것.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아까 프랑스 할 생각은 없어. 아니 프랑스어가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봐, 그러니까 해야 돼. 자, 그래서 영국 말도. 그래서 하여튼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동맹유학도 이 신동엽도 기질이 보세요. 이게 그냥 순박한 기질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태학 처벌을 또 받아. 동맹유학 가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공주사범대학교 국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안 했어.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단국대 사학과 입학해서 나왔죠. 역사 전공, 제 말이 맞죠? 역사를 전공했어요. 신동엽. 그래서 한국전쟁 뭐 나오죠. 뭐 여러 가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다가 또 이제 뭐 징집이 되었고요. 또 수용소에서 또 빠져나와가지고 넘겨보세요. 남반부 일대를 전전을 하고 병든 몸으로 기양하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잡아먹은 개로 인해 죽음의 원인이 된 디스토마. 요즘에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디스토마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질환에 걸려요. 또 부여에서 요양을 마치고 충남 일대 백제 사적지 여기에서 답사를 했고요. 이때 이제 시창작의 주요 원천이 돼요. 그래서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을 해요. 숙직을 해결하고 나서 이화여고 재학생을 만나서 백년가약을 맡게 되고, 그렇죠? 농촌 경제학자로 유명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인정식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야화를 준비하다가 작품인지 신춘문예 응모 낙선, 또 필명으로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조선일보 신춘문예 응모를 한 게 뭐냐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이게 가자고 그랬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여기 그 부여에 가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4.19. 그래서 아사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사단 아사녀 들어보셨죠? 이런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신동엽은 이제 좀 내려가서 그 다음 달라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석가탑도 발표하고, 김수영이 아까 여기 교통사고 이게 고인지 아닌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했죠. 이 버스가 그냥 인도로 들이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맥 속의 분수를 발표를 했고요. 디스토마 질환이 악화돼서 간암으로 들었어요. 야, 이게 뭐 악화돼가지고 간암으로. 경기도 파주에 이제 묻혔고요. 70년 4월에 백마감 기술제
산의 언덕에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 군사정권의 검열에 의해 긴급조치 뭐 이런 걸 받아서 판매가 왜? 이슬람 시가 무슨 시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시기 때문에. 참여시기 때문에. 자, 신동엽을 대표하는 시가 뭐죠? 신동엽을 대표하는 시. 신동엽 아까 얘기했는데. 몰라요? 껍데기는 갈아요. 아, 껍데기는 맞아. 갈아요. 304쪽 보세요. 304.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이거 되게 들어봤어요. 유명한 것인데. 껍데기는 갈아. 거기 304쪽 보세요. 껍데기는 갈아.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갈아. 껍데기는 갈아.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갈아.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갈아.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토대청 앞에서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상그러운 이거 되게 나오잖아.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 붙이는 가라.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가 대표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군정이라든가 이런 독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세계의 특징은요. 자, 하나 좀 이야기하면 이 신동엽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럽고 분명히 문화에 대한 동경. 이게 작품 세계 특징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책에 답이 안 나오고요. 뭐. 이 책에 예. 답이 안 나오고 참고만 나오는데 한참 공부하고 들여다봐야 돼. 답을 찾으려면 해설을 워크북까지. 아니 워크북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요, 막 책도 공부하고 네. 워크북.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대단하시죠. 한 10쪽 하신 분 같아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럽고 또 뭐라고요? 생명 있는 문화에 대한 동경. 영어로는 이제 동경을 뭐라고 하냐면 롱잉이라고 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롱이 길다는 뜻 말고요. 뭔가를 동경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뭔가 바라는 거. 롱에다가 아이를 붙였고요. 동경을 롱잉이라고 참고를 해주세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 본연의 자연스럽고 생명 있는 문화에 대한 동경. 하나 더. 공동체와 연대의식. 그러니까 이거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이 작품 세계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와 연대의식. 이걸 이야기하는 시인이 누구다? 신동엽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신동엽.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동엽 시인이 김수영 시인보다는 좀 더 내용이 쉬워요. 김수영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는 어려운 것이 안 나온 거고요. 공부하다 보면 엄청 어려운 시들이 많습니다. 김수영 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신동엽 시는 그렇게 막 김수영 시처럼 어렵진 않아요. 자, 293쪽 보세요. 293쪽. 신동엽은 어느 날에 단상하는 구절을 인간의 자석은 비민, 비진, 비선. 이거 뭔지 알겠죠?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민이니까 이게 비는 참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착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불행을 말하기가 명제 같지만 미와 진과 선을 추구한다. 우리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선미.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항상 뭐 미스코리아든 뭐 진선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구했던 시의 이념과 언어의 기초라는 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필기했잖아요. 공동체와 연대의식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나오네. 신동엽은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체와 연대의식을 중요시하다 이렇게 나왔죠?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나 즐기고 동의할 만한 진선미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 다음에 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지금 293쪽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자들의 속마음과 실생활을 그들의 토속어로 진정성 있게 그려내는 작업을 시의 핵심 목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즐기고 동의할 만한 진선미의 언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넘기면
294쪽에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는 아산여라는 시집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찾으셨죠? 뒤에 294쪽에 그리운 그의 얼굴 거기 나오죠.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죠. 산의 언덕에 지금 나와준 시 제목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이랬죠. 그 다음에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죠. 자, 이걸 이제 시의 기법으로 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이 시를 여러분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적인 기법이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적인 기법으로 봤을 때. 지금 봐봐요. 제일 끝에 보세요. 여기 보면 지어이 있죠. 뭔 말 지어이. 지어이 있잖아요. 날지어이. 지어이 있잖아요. 동그란 쪽에. 갈지어의 지어이. 그 다음에 그 동그란 쪽에 산의 언덕에 294쪽에 피어날지 1년의 끝에 보면 네. 피어날 지어이 있잖아요. 네. 지어이 동그라미 치라고. 그 밑에 연에 살아갈 지어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면에는 지네죠. 담을 지네 지네 동그라미 쳐보라고. 마지막에 지어이라고 또 있죠. 피어날 지어이.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시 기법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고. 이거 약간 했었나? 자, 시에서는 이거 처음 듣나요? 두음, 요음, 가구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기 너무 많으시. 자, 두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앞부분이 똑같은 거야. 앞부분이 똑같은 거. 근데 여기는 지금 끝에가 지어이 이렇게 같죠?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네? 지어이 다른 박자잖아요. 가분이라고. 이걸 가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달래꽃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 우리다. 맞나요? 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나오죠?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국꽃을 사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 우리다. 이제 가군이 뭔지 알겠어요? 네. 가군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맞춰주는 이게 가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자, 이제 아까 그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셨나 보죠. 거기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무슨 법이에요?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연세법이에요. 연세법. 연자를 생각났어요. 그 똑똑하시네. 연자가 생각나시겠어요. 연세법이요. 그러니까 앞에 행의 끝부분이 그렇죠. 다음 행의 처음으로 이어지는 거. 이걸 연세법이에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연세법을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 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시를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다니까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보세요. 그리운 그의 얼굴, 노래, 그 다음에 모습. 지금 그리운 그의는 똑같잖아요. 봐봐요. 그리운 그의 밑을 쳐봐요. 그 밑에도 그리운 그의. 1년에 그리운 그의 있잖아요. 2년에 첫째 그리운 그의. 그 다음에 마지막 행 연애 첫째 그리운 그의. 근데 뒤에는 얼굴 동그라미 쳐봐요. 노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를 쓸 때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약간씩 바꿔서 그러니까 나는 시를 거의 안 써봤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이게 가장 시를 쓸 때 정말 하나의 샘플이에요. 진짜 샘플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가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운 구의 땡땡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을 보면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 화사한 그의 꽃이죠. 각 연의 이행을 보다. 그 다음에 맑은 그 숨결이죠. 맑은 그 숨결. 그 다음에 넘어가고 울고 간 그의 영혼이죠. 울고 간 찾았어 뭔 말인지? 그러면 잘 봐요. 그의는 다 똑같네. 근데 뒤에 자 그 꽃 이거 한 단어네 한 글자 숨결 두 글자.
숨결 두 글자잖아요. 네. 영혼 두 글자. 영혼 두 글자죠. 그러니까 지금 한 글자는 두 글자를 썼고 그 앞에 봐봐요. 화산 세 글자, 세 글자. 맑은 하면 뭐예요? 맑은. 두 글자죠? 맑은 그 숨결 있잖아요. 울고 간 그의 영혼, 울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나머지는 지금 세 글자, 두 글자인데 울고 가는 이거는 또 세 글자죠. 그러니까 화사한 세 글자라고요. 그 다음에 맑은 두 글자, 그 다음에 울고 간 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뭐만 이런 걸 이제 관용어라고 하거든요. 한 이렇게 쓰는 것을 시에서 관용어라고 해요. 관용사는 아닌데 관용사처럼 쓰인 거. 관용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를 공부하는데 왜 문법을 왜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망에 올라가는 거 우리말의 구조 이런 거 공부한다니까 왜 배우지? 이런 것들 배워요. 이런 것들. 아 이런 시를 쓸 때 반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써야 될지. 여러분 이런 걸 안 배우면요. 시를 못 쓰겠네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가 아니고. 아니 시가 아닌 건 아닌데 좀 더 이렇게 쓰면 좀 운치 있게 쓴다 이거죠. 운치 있게 쓴다. 그냥 쓸 수 있죠 당연히 쓰긴 쓰는데 이런 걸 좀 알고 보면 아 가분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세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조인데 그 관용어도 막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맞추잖아요. 네. 그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실 쓸 수 있다니까요. 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가 아니고 쓰셔야지. 네, 실을 쓰셔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 지금 이거는 뭐 강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 또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시창작도 강의를 해요. 뭐 강의를 하는데 언제요? 여기서는 말고 다른 곳에 있어요. 아카데미에서 제가 초빙 교수로 있어요. 하여튼 근데 잠시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기법을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여러분 막 3시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금요일 날 없어요. 안 돼요. 아니 다음 주